병실 복도에 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옆구리에 칼을 맞았거든요. 산속에서 목숨 걸고 건져 올린 그 할아버지를 지키려다가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못 지나쳐서 흙을 파헤쳐 살렸더니 그 아들놈이 또 죽이려 든 겁니다. 돈 때문에요. 산에서 생매장당하던 할아버지를 구했을 때만 해도 나는 몰랐어요. 이 사람을 지키는 게 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일이 될 줄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손을 놓을 수가 없더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산골 노처녀가 폭우 쏟아지던 밤에 건진 한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세상에 돌려준 딸 이야기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서윤정이라고 합니다. 42의 산골에서 혼자 찻집을 하며 사는 노처녀예요. 여러분, 사람 목숨 하나 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날 밤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산에서 한 할아버지를 구하는 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요. 그날은 7월 중순이었어요. 장마가 한창이라 이틀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죠. 찻집 처마 끝에서 빗물이 쿵쿵 떨어지는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밤 11시쯤 됐을까요?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창문 너머로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약초밭이 떠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가 나서 밭이 쓸려 내려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 약초밭은 내가 3년 동안 정성 들여 가꾼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우비를 걸치고 장화를 신었어요. 손전등 하나 들고 뒷문을 나서는데 빗줄기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에이, 괜히 나왔나?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더군요. 산길은 질퍽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장화가 진흙 속에 푹푹 빠졌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등골에 땀이 흘렀죠. 약초밭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그런데 밭이 있는 골짜기 입구쯤 왔을 때였습니다. 앞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어요. 차? 이 한밤중에 이런 산골에 웬 차? 나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손전등을 끄고 숨을 죽였죠. 검은색 SUV가 2대 있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고급차였어요. 이 산골에 어울리지 않는 도시에서나 볼 법한 차들이었죠. 차 문이 와장창 열리더니 우비 입은 산에 넷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뒷좌석에서 사람 하나를 질질 끌어냈어요. 머리가 백발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쓰러진 채로 질질 끌려갔어요. 나는 나무 뒤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과 저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궁금증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번쩍? 번개가 치는 순간 나는 똑똑히 봤습니다. 칼이었어요. 안 돼.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주저없이 칼을 노인의 배에 푹 찔러 넣었어요. 푸슥 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습니다. 노인의 몸이 휘청 흔들리더니 땅바닥에 쓰러졌죠. 나는 나무 뒤에서 온몸을 떨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부회장님 지시대로 했습니다. 빨리 묻어. 비 때문에 흔적은 다 지워질 거야. 여러분, 그 말이 들렸을 때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부회장, 저 할아버지를 자기 아들이 죽이라고 시켰다는 말입니까?
사내들은 곡괭이와 삽을 꺼내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와르르 쏟아지는 빗소리와 철퍽철퍽 흙 파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노인을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덮기 시작했죠. 나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앞에서 사람이 생매장당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들이 떠났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다시 산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할아버지의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백발에 주름 가득한 얼굴, 쓰러지던 그 모습이요. 혹시 아직 살아있으면? 아닙니다. 칼에 찔리고 흙까지 덮였는데 살아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쿵쿵 울렸습니다. 옛날 간호사였을 때가 떠올랐어요.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리던 그때 단 1초도 포기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그 시절이요. 가봐야 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움직였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그 구덩이 쪽으로 달려갔어요.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습니다. 구덩이 앞에 섰어요. 축축하게 젖은 흙더미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어요. 나는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고 손가락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발. 얼마나 팠을까요?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닿았습니다. 옷깃이었어요. 살아계세요. 제발 살아계셔야 해요. 흙을 더 파냈어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그리고 배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피. 나는 할아버지의 몸을 끌어올렸어요.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으악! 할아버지의 몸이 구덩이 밖으로 나왔어요. 나는 귀를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콩닥.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약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셔. 할아버지, 살아계세요. 나는 할아버지를 업었어요. 42 노처녀의 힘이 이렇게 셀 줄 몰랐습니다. 죽으림을 다해 산길을 내려갔죠. 찻집 뒤쪽 움막에 할아버지를 눕혔어요. 옷을 찢어 배를 확인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어떡하지, 어떡해.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간호사였어요. 15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죠. 소독약과 바늘, 실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아프시겠지만 참으세요. 그날 밤 나는 밤새도록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배를 꿰매고 피를 닦고 체온을 재고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나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살아나세요. 제발. 여러분, 그날 밤 나는 몰랐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살리는 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지를요. 새벽이 밝아왔어요. 빗줄기는 여전했고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었죠. 뜨거웠어요. 열이 너무 높아. 감염이 시작된 게 분명했습니다. 항생제가 필요했지만 나한테는 없었어요. 마을 보건소에 가야 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왜냐고요? 여러분, 어젯밤 그 사내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부회장님 지시대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도 분명 큰 재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올 거라는 게 뻔했어요. 시체를 확인하러 오겠죠. 어떡하지, 어떡해.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어요. 가끔 신음소리를 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덜컹덜컹 차 소리였습니다. 왔다. 나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산 아래쪽에서 차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5대, 6대, 셀 수도 없이 많았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차들이 멈췄어요.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수색경까지 데리고요. 저 할아버지 시체 찾아라. 산 전체를 다 뒤져.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온몸이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수색견이 지저댔어요. 멍멍멍.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나는 할아버지를 다시 들쳐업었어요. 움막 뒤쪽에 있는 땅속 저장고로 향했죠. 옛날에 김장 김치를 묻어두던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저장고에 눕히고 나도 함께 들어갔어요. 뚜껑을 닫으니 깜깜했습니다. 흙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살려주세요. 제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사내들이 찻집 안으로 들어온 게 분명했어요.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구석구석 다 뒤져봐. 와르르 쾅쾅 물건이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정성껏 꾸민 찻집이 엉망이 되고 있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가 신음을 냈습니다. 쉿. 할아버지, 조용히 해주세요. 나는 할아버지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열감지 카메라 가져와. 위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열감지 카메라? 그럼 우리 체온이 다 보이겠네요. 큰일 났다. 나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간호사 시절 응급실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체온을 낮추는 방법이요. 저장고 안은 축축했어요. 벽에 묻은 진흙을 손으로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몸에 바르기 시작했죠. 차갑고 축축한 진흙이었어요. 내 몸에도 발랐습니다. 온몸에요. 할아버지, 추우시겠지만 참으세요. 진흙이 체온을 식혀줬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상하네, 여기는 반응이 없어. 그럼 산 아래쪽으로 가보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휴.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장고에서 나왔어요. 창문 밖을 보니 사내들이 산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드론까지 날아다녔어요. 윙윙윙. 헬리콥터처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 죽이고도 모자라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색을 하다니요. 나는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였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순경이 나타났습니다. 김순경이었어요. 평소에 찻집에 들러 차 한 잔씩 마시던 그 사람이요. 거기 서윤정 씨 계십니까? 나는 문을 열었어요. 진흙투성이인 채로요. 아, 순경님. 김순경이 나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이 모양이십니까? 저기 약초밭이 무너질까봐 밤새 흙을 메우고. 그래요? 혹시 여기서 이상한 사람 본 적 없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는데요? 김순경이 찻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찻집을요. 도둑이라도 든 건가? 아니요. 제가 정리하다가. 김순경이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서윤정 씨, 뭔가 숨기는 거 아닙니까? 나는 웃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제가 산골 노처녀가 뭘 숨기겠어요. 김순경이 한참을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조심하시고 수상한 사람 보면 바로 연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순경이 돌아서 나갔어요. 그런데 몇 발자국 가더니 사내들한테 다가갔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저 여자는 미친 사람이에요. 산골에서 혼자 사는 노처녀라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내가 물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제가 오래 봐왔으니까요. 저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김순경이 저 사람들 편이었습니다. 마을 순경까지 매수된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경찰도 이웃도 아무도요. 할아버지를 다시 보러 갔어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열은 더 올라갔고 숨소리는 거칠었죠.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킬게요. 끝까지요. 여러분,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악과 싸우는 일이었어요. 돈과 권력으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놈들과 싸우는 거였죠. 나 같은 산골 노처녀가 그들과 맞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나는 다짐했어요. 안 죽어. 나도 할아버지도. 창밖으로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산을 헤집고 다녔어요.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우리 둘 다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열이 떨어지고 가끔 눈을 뜨기도 했죠. 하지만 수색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내들은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곳곳에 숨어서 지키고 있었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식량도 떨어지고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그렇게 결심하고 할아버지를 업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가파른 길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올랐을까요? 외나무 다리가 나왔어요. 계곡 위에 걸쳐진 사람 하나 겨우 지날 만한 다리였습니다. 나는 조심조심 다리를 건넜어요. 할아버지를 업은 채로요. 아래를 보니 까마득했습니다. 철썩철썩 계곡물 소리가 무섭게 들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거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김순경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권총까지 들고요. 움직이지 마. 서윤정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할아버지를 업은 채 다리 한가운데 서 있었죠. 김순경이 다가왔어요. 그 노인 내놔요. 당신까지 다칠 필요 없어. 싫어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어요. 죄가 있건 없건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빨리 내놔. 김순경이 권총을 겨눴어요.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이 헛디뎠어요. 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김순경의 머리를 맞췄어요. 김순경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누구야? 나는 사방을 둘러봤어요. 숲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짧은 흰머리에 단단해 보이는 체격이었어요. 최만호 씨였습니다. 마을에서 산지기로 일하는 최만호 씨.
옛날 군인이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평소엔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었죠. 최 씨 아저씨? 최만우 씨가 다가와 김순경을 묶었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빨리 가요. 시간이 없어. 아저씨는 어떻게 나중에 얘기해요. 일단 따라와. 최만우 씨는 앞장섰어요. 나는 할아버지를 업고 뒤따랐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숨이 조금만 더 가요. 저기 산불 감시 초소가 있어요. 초소가 보였어요. 녹슨 철탑 위에 작은 오두막 같은 게 있었습니다. 최만우 씨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나도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올라갔죠. 초소 안은 좁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눕히고 나는 주저앉았어요. 휴! 최만우 씨가 망원경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벌써 올라오네. 10명 정도 돼. 뭐라고요? 나도 보니 사내들이 산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손전등이 반딧불처럼 움직였습니다. 여기도 곧 들키겠어요. 최만우 씨가 말했어요. 저쪽에 낡은 모노레일이 있어요. 옛날에 집 나르던 거예요. 그걸 타고 계곡으로 내려가요. 모노레일이요? 창밖을 보니 녹슨 철로가 산 아래로 쭉 뻗어 있었어요. 작동이 돼요? 한번 해봅시다. 최만우 씨가 할아버지를 들쳐 업었어요. 나는 노인분을 맡을게요. 당신은 뒤따라와. 모노레일 칸에 올라탔어요. 녹슨 철제 바구니 같은 거였습니다. 최만우 씨가 레버를 당겼어요. 끽 소리를 내며 모노레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런데 점점 빨라졌습니다. 와,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나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탕탕. 고개 숙여요. 최만우 씨가 소리쳤어요. 총알이 쌩쌩 날아왔습니다. 철로에 맞아 튕기는 소리가 쨍그랑 울렸죠.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지금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니요. 모노레일은 계속 내려갔어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앞에 물이에요. 최만우 씨가 외쳤어요. 계곡이 보였어요. 모노레일이 계곡 바로 위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뛰어요. 뭐라고요? 물속으로 뛰라고요. 최만우 씨가 할아버지를 안고 뛰어내렸어요. 첨벙. 나도 눈을 질끈 감고 뛰었습니다. 으악.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코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캑, 캑. 최만우 씨가 한 팔로 헤엄치며 할아버지를 떠받치고 있었어요. 저쪽 산장으로 가요. 버려진 산장이 보였어요. 옛날 요양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물에서 나와 산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온몸이 젖어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건실이 있었어요. 먼지 쌓인 침대와 낡은 약장이 있었죠. 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히고 나는 주저앉았어요. 살았다. 최만우 씨가 창문을 확인했어요. 여긴 잠깐 숨기 좋아요. 그들도 모를 거예요. 아저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우릴 도와주세요? 최만우 씨가 나를 쳐다봤어요. 옛날에 나도 도움받은 적이 있어요. 전쟁터에서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옷을 말리면서 젖은 안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이게 뭐지? 작은 USB였어요. 방수 케이스에 쌓여 있었습니다. 최만우 씨가 다가왔어요. 뭐가 들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USB를 꼭 쥐었어요. 이게 분명 중요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거잖아요. 최만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로 가야 해요. 내가 말했습니다. 이걸 검찰에 넘겨야 해요. 그래야 할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여기 계속 숨어 있을 순 없잖아요. 최만호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요. 내가 도울게요.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로 가서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작게 신음했어요. 나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곧 다 괜찮아질 거예요. USB를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든 끝까지 지켜내겠다고요. 우리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최만호 씨는 등산복 차림이었고 나는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장에 두고 왔어요. 상태가 좀 나아지긴 했지만 데리고 다니기엔 위험했죠. 걱정 마세요. 내 동료가 지키고 있을 겁니다. 최만호 씨가 말했어요. 그의 옛 군대 동료가 산장을 지키기로 했답니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보는 도시 풍경에 어지러웠어요. 김태진 변호사님 사무실이 여기래요. 최만호 씨가 건물을 가리켰어요. 법무법인 현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물었어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급한 일이라.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나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때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흰 머리가 섞인 단정한 모습이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가 꼭 변호사님을 뵈어야 해서요. 김태진 변호사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급한 일이라고요? 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변호사님 눈빛이 달라졌어요.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어요. 이걸 먼저 봐주세요. 김 변호사가 USB를 받아들었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백그룹 비리 증거예요. 변호사님 얼굴이 굳었어요. 한백그룹이요? 네. 한백그룹 부회장 한도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 그 할아버지를 내가 구했고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폭우 쏟아지던 밤, 생매장 현장, 수색대의 추격, 모든 걸요. 김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떴어요. 문서, 녹취록, 사진. 김 변호사가 하나하나 클릭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비자금 조성 내역이에요. 횡령, 배임, 탈세. 여기 다 있네요. 여러분, 그 순간 변호사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 사람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건 화면에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한도윤이 사내들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처리해. 깨끗하게. 한도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증거는 남기지 마. 산에 묻으면 아무도 못 찾아. 김 변호사가 동영상을 멈췄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그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변호사님이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한백그룹은 엄청난 재벌이에요. 손을 대기 어려운 곳이죠.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안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김 변호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변호사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부정한 권력과 싸우기 위해서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요? 네. 이 USB 제가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제 친구가 검사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최만호 씨가 물었어요. 그 검사분도 매수되진 않았을까요? 제 친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30년을 봤는데 단 한 번도 불의와 타협한 적 없어요. 김 변호사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 검사님? 나 김태진이야.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 엄청난 게 터졌어. 통화를 마치고 우리를 봤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USB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한병석 회장님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세요. 검찰이 수사 착수하면 그쪽에서 더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최만호 씨가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러게요.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산장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최만호 씨 동료가 지키고 있었죠.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곧 끝나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할아버지가 눈을 살짝 떴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 맙소. 처음 들어보는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쉰 목소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이틀 뒤였어요. 최만호 씨가 뉴스를 켜더니 소리쳤어요. 봐요. 나왔어요.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검찰, 한백그룹 부회장 한도윤 비리 수사 착수. 앵커가 말했어요. 검찰이 한백그룹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에 대해 전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드디어 최만호 씨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요. 이제 곧 끝날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요. 주주총회가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버텨야 했어요. 밤마다 할아버지를 간호하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나는 다시 산골 찻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나는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했어요. 주주총회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날이 밝았어요. 일주일 동안 할아버지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휠체어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요. 정말 가시겠어요? 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지. 내 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세상에 보여줘야 해.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최만호 씨가 휠체어를 밀었어요.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나는 계속 손을 비볐어요.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그냥 좀 떨려서요.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윤정 씨. 네.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야. 목숨을 구해준 건 당신이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늘 다 끝나면 내가 꼭 보답하겠소. 보답은요. 할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게 보답이에요. 한백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하늘을 찌를 듯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주주총회장 입구에는 기자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김태진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들어가시죠. 회의실은 컸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주들이었죠. 단상 위에 한도윤이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라니. 한도윤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슬픈 자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정말 슬픈 것처럼요. 저희 아버지 한병석 회장님께서 치매로 실종되신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경찰과 수색대가 총동원됐지만 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도윤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저는 효자 노릇도 제대로 못한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칼로 찔러놓고 효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한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계속 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온 이 한백그룹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주주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한도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폭우 쏟아지는 밤, 검은 SUV 2대, 우비 입은 사내들, 그리고 칼로 할아버지를 찌르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게 뭐야? 설마. 영상 속에서 한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를 처리해. 깨끗하게.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부회장이 회장을 죽이려 했다고? 한도윤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조작된 영상이야. 그런데 스크린에는 계속 증거들이 나왔어요.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 증거, 탈세 자료. 한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최만호 씨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어요. 휠체어에는 한병석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한도윤이 뒤로 물러섰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한병석입니다. 한백그룹 창업주요.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내 아들 한도윤이.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소. 거짓말이에요. 한도윤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거예요. 치매 때문에. 닥쳐. 할아버지가 호통쳤어요. 내가 치매. 내가 내 손에 칼을 맞고 땅에 묻힐 뻔했어. 할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다 있어. 내가 저지른 모든 비리가. 검찰에 다 넘겼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와르르 열렸어요. 검사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도윤 씨,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한도윤이 비틀거렸습니다. 안 돼. 안 돼. 경찰들이 한도윤을 붙잡았어요.
수갑이 찰칵 채워졌습니다. 한도윤이 끌려가면서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도윤이 회의실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할아버지가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봤습니다. 윤정 씨, 이리 와봐요. 나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어요.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서윤정이라고 하오. 산골에서 찻집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죠.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살렸소. 목숨을 걸고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서윤정을 내 딸로 삼겠소.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뭐라고? 양녀로 드린다고?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할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나를 껴안았어요. 내 딸이 되어줘요. 제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아버지, 여러분, 나는 42까지 가족 없이 혼자 살았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어요. 네, 네, 아버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회의실 가득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울면서 웃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굳었어요. 미숙이. 여자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오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오빠, 정신 차려요. 산에서 그 충격으로 치매가 더 심해진 거예요. 여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대학병원 정신과 진단서 있어요. 오빠는 중증 치매 환자예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여자가 나를 쳐다봤어요. 얼음장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 사기꾼한테 오빠가 속은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소리쳤어요. 사기꾼이라니요. 여자가 비웃었어요. 산골 노처녀가 재벌 회장 딸 되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미수가, 그게 무슨 말이냐? 오빠, 정신 차려요. 나는 법원에 성년 의견인 신청 넣을 거예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성년 의견인? 그럼 할아버지의 모든 권리가 저 여자한테 넘어간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으악!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를 붙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아버지! 아버지! 나는 할아버지를 흔들었어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요. 최만호 씨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어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죠. 아버지, 제발. 구급차가 왔어요. 응급요원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나는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구급차 안에서 나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눈 떠요. 제발. 하지만 할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더 큰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요. 병원 복도는 차가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나는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뇌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응급수술을 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니, 딸입니다. 의사가 나를 쳐다봤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환자분은 일단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알 수 없습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주가 될 수도 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혹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깨어나실 수도 있나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 병실을 지켰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요. 할아버지는 여러 가지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삑삑 심전도 소리만 들렸죠.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깨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더니 한미숙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기자들이 따라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미숙이 나를 가리켰어요. 저 여자가 우리 오빠를 농락한 사기꾼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벌떡 일어섰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사기꾼입니까? 회장님 재산이 목적이었나요? 아니에요. 나는 소리쳤어요. 나는 그냥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살렸을 뿐이에요. 한미숙이 비웃었어요. 산골 노처녀가 갑자기 재벌 딸이 됐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건 말문이 막혔어요. 여러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지를요. 산골에서 혼자 사는 42 노처녀. 갑자기 재벌 회장 딸이 됐다? 의심받는 게 당연했죠. 한미숙이 서류를 꺼냈어요.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했어요. 내일 심리가 있습니다. 안 돼요. 나는 한미숙 앞을 막아섰어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깨어나기나 할까요? 한미숙이 침대를 쳐다봤어요. 차갑게 웃으며요. 의사 말로는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그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거짓말이에요. 한미숙이 기자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병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어요. 최만호 씨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재벌 회장 노린 사기 의혹. 산골 여성의 정체는?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었어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돈 냄새 맡고 온 거지. 불쌍한 회장님. 자식한테도 배신당하고 저런 여자 감옥 보내야 해. 나는 휴대폰을 밀어냈어요. 보지 마세요. 최만호 씨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는 창밖을 쳐다봤어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사기꾼으로 남는 거예요. 다음 날 법원에 갔어요. 성년후견인 심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판사님 앞에 섰어요. 한미숙도 있었습니다. 한병석 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고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미숙 변호사가 말했어요. 따라서 여동생인 한미숙 씨가 후견인이 되는 게 적절합니다. 판사님이 나를 쳐다봤어요. 서윤정 씨, 하실 말씀 있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니, 한병석 회장님은 치매가 아니에요. 주주총회에서 멀쩡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일시적인 정상 상태였을 뿐입니다. 한미숙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치매 환자들도 가끔 멀쩡해 보일 때가 있죠. 판사님이 서류를 넘겼어요. 대학병원 진단서도 있고 일단 임시 후견인으로 한미숙 씨를 지정하겠습니다. 안 돼요. 나는 소리쳤어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시면
깨어나시면 그때 다시 심리하면 됩니다. 판사님이 말했어요. 심리가 끝났어요. 나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출입 금지예요. 뭐라고요? 나는 딸인데요. 한미숙 씨가 지시하셨어요. 서윤정 씨는 면회 금지라고요. 말도 안 돼요. 나는 문을 열려고 했어요. 경비원이 나를 밀쳤습니다.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최만우 씨가 내 어깨를 잡았어요. 일단 나가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밖으로 나왔어요.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어떡해요? 나는 주저앉았어요. 병원 계단에요. 할아버지를 지켜야 하는데 곁에도 못 가요. 최만우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도 답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에서 잤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천장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 살렸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요? 차라리 그날 밤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고생도 이런 모욕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그 손이요. 내 딸이 되어줘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최만우 씨를 흔들어 깨웠어요. 아저씨, 깨세요. 응?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 가야 해요. 할아버지를 봐야 해요. 하지만 출입 금지라고. 몰래 들어갈 거예요. 최만우 씨가 나를 쳐다봤어요.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곁에 아무도 없으면 안 돼요. 새벽 3시였어요. 병원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을 노렸죠. 복도를 조심조심 걸었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졸고 있었어요. 살금살금 지나쳤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어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나예요. 윤정이에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깨어나세요. 제발. 삑삑 심전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돼요. 할아버지 손을 꼭 쥐었어요. 아버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밤새도록 할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왔어요. 나는 할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버지, 속삭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을게요. 절대로요. 여러분,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나는 결심했어요. 끝까지 싸우겠다고요. 사흘째 밤이었어요. 나는 화장실에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할아버지 병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거든요. 누구지?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병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간병인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링거줄을 만지고 있었죠. 손에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여자가 주사기를 링거에 꽂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안 돼. 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누구야? 나는 여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주사기를 빼앗으려고요.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야? 둘이 뒤엉켰습니다. 여자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비켜. 싫어. 나는 주사기를 움켜쥐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번쩍 여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칼이었습니다. 으악! 칼이 내 옆구리를 스쳤어요. 아니, 스친 게 아니었어요. 푹! 칼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 비명을 질렀어요. 뜨거웠어요. 옆구리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옆구리를 움켜쥐었죠. 여자가 다시 링거로 다가갔어요. 안 돼. 나는 비틀거리며 여자를 막아섰습니다.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비켜. 안 그러면 또 찔러. 여자가 칼을 휘둘렀어요. 나는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을 켰어요. 생중계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여자에게 돌렸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여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하는 거야?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나는 링거를 카메라에 비췄어요. 저 주사기에 뭐가 들었는지. 여자가 달려들었어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요. 못 빼앗아. 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피가 더 많이 흘렀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목소리가 잠겼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은 여전히 쥐고 있었어요. 생중계는 계속됐습니다. 여자가 주사기를 들어 올렸어요. 링거에 꽂으려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문이 와르르 열렸어요. 경비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뒤에 경찰도 있었어요. 거기 움직이지 마. 여자가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도망치려 했죠. 경찰이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체포합니다. 나는 그제야 안심했어요.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윤정 씨, 최만우 씨가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나는 웃었어요. 피를 흘리면서도요. 할아버지, 지켰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응급실에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처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아야, 참으세요. 곧 끝나요. 최만우 씨가 옆에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는요?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다행이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윤정 씨, 큰일 났어요. 뭐가요? 당신 생중계, 지금 난리 났어요. 최만우 씨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피를 흘리며 할아버지를 지키는 장면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진짜 대단하다. 목숨 걸고 지켰네. 한미숙 물러가라. 지금 병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뭐라고요? 창문으로 가봤어요. 병원 정문 앞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윤정을 지켜라. 한미숙 물러가라. 진실이 이긴다. 나는 눈을 의심했어요. 저 사람들이 당신 편이에요. 모두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최만우 씨가 말했어요. 내 동료들이 움직였어요. 동료들이요? 옛날 특전사 전우들이요. 다들 이 일을 듣고 나섰어요. 최만우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미숙이 의사한테 돈 준 증거예요. 가짜 진단서 만들라고요. 정말요? 그리고 이것도요. 또 다른 서류였어요. 병원 주차장 CCTV예요. 한미숙이 오늘 그 간병인한테 돈봉투 준 장면이 찍혔어요. 나는 서류를 꼭 쥐었어요. 이제 끝낼 수 있겠네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미숙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앵커가 말했어요. 한백그룹 창업주의 여동생 한미숙 씨가 형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화면에 한미숙이 나왔어요. 수갑을 찬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미숙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다 있었거든요. 법원이 긴급 심리를 열었어요.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한미숙 씨의 후견인 자격을 즉시 박탈합니다. 쾅! 망치가 울렸어요. 그리고 임시 후견인으로 서윤정 씨를 지정합니다. 나는 법정에 서 있었어요. 옆구리에 붕대를 감고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서윤정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나는 카메라를 쳐다봤어요. 나는 그냥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만 깨어나시면. 눈물이 났어요.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할아버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속삭였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다 끝났어요. 손가락을 쥐었어요. 깨어나세요.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숨을 멈췄어요. 손가락이 또 움직였어요. 내 손을 꼭 쥐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들려요? 할아버지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윤, 정아.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나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정말 깨어나셨어요. 할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제일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약하게, 하지만 따뜻하게요. 고맙다. 내 딸. 여러분,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나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괜찮을 거야.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시태그 8챕터 결말 마이너스 진짜 부자가 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할아버지가 깨어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검찰은 한도윤과 한미숙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살인미수, 횡령, 배임, 살인교사. 죄목만 10가지가 넘었어요. 법정에 섰을 때 한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미숙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한도윤, 징역 15년. 피고인 한미숙, 징역 10년. 쾅! 망치가 울렸어요. 법원은 두 사람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빼돌린 재산은 모두 환수해서 사회에 환원하라고 명령했어요. 나는 방청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옆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슬프지 않으세요? 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슬프지. 내 아들인데. 하지만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해.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시작이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진짜 가족으로 사는 게 시작이라는 뜻이야. 석 달 뒤였어요.
할아버지는 한백그룹 회장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나는 이름뿐인 회장이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실질적인 경영은 이사회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를 쳐다봤어요. 윤정이 내가 재단을 맡아라. 재단이요? 한백나눔재단.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야. 나는 놀랐어요. 제가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배우면 돼. 나도 처음엔 몰랐어. 할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윤정아, 너는 이미 증명했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백나눔재단이 세워졌습니다. 할아버지와 내 이름으로요. 우리는 산골 마을의 낡은 병원을 고쳤어요.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무료 진료를 시작했죠. 옛날 내가 일하던 병원에서 쫓겨난 간호사들도 불렀습니다. 부조리를 고발했다가 함께 쫓겨난 동료들이요. 윤정아, 정말 내가 맞니? 선배 간호사가 나를 껴안았어요. 네, 선배.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그때 느꼈어요.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하고요. 할아버지와 나는 산골 산장도 고쳤어요. 옛날 우리가 숨었던 그곳이요. 버려진 요양원 건물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한백숲길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개관식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옛 이야기를 나눴어요. 따뜻한 난로 옆에서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잘 만들었지?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정말 잘 만들었어요. 도서관 한쪽 벽에는 글귀가 걸려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진짜 부자는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의 수로 결정된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왜 우니? 그냥 너무 감사해서요. 할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도 고맙다. 내 딸이 되어줘서 1년이 지났어요. 나는 수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산골에서 할아버지를 구한 이야기를요. 산골에서 건진 손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윤정 씨, 이 글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할 이야기예요. 책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동받았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울고 웃었어요. 마을 입구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생명을 건진 딸 서윤정. 마을 이장님이 말했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요. 나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뭘? 아니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를 우리는 잊지 않을 거요. 최만호 씨도 말했어요. 나도 배웠어요. 당신한테. 뭘요? 포기하지 않는 거요. 옳은 일이라면요. 나는 최만호 씨를 껴안았어요. 아저씨 없었으면 나도 못 해냈어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할아버지와 나는 도서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산이 보였어요. 처음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 산이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아,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네, 아버지. 행복하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어요. 70평생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아버지, 돈도 많이 벌었고 큰 회사도 만들었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 진짜 부자가 뭔지.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짜 부자는 사람이야.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지. 나는 할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저도 아버지 덕분에 부자가 됐어요. 허허, 그래. 우리 둘 다 부자야. 마을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또 이야기 들려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일어섰어요. 그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용감한 아줌마 이야기요.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나는 웃음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날에 산골에 혼자 사는 아줌마가 있었단다. 어느 포구 치는 밤에 나는 텃밭으로 갔어요. 약초를 돌보려고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1년 전만 해도 나는 혼자였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생긴 겁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노을이 산을 물들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윤정아, 저녁 먹자. 네, 아버지. 지금 가요. 나는 손을 털고 일어섰어요. 도서관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묻혀 있었던 그 자리가 있어요. 그날 밤 내가 할아버지를 건진 그곳이요. 고마워요.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내주셔서.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집이구나. 나는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왔어요. 어서 와라, 딸.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따뜻한 마음으로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예요. 산골에서 건진 아버지, 그리고 세상이 얻은 딸. 피보다 진한 건 끝까지 서로를 붙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총총했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윤정아, 내일은 뭐 하고 싶니? 글쎄요. 아버지랑 산책하고 싶어요. 좋지. 내일 아침 일찍 가자. 네, 아버지. 우리는 웃었어요. 행복하게요. 그리고 그 조용한 풍경 위로 우리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잔잔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